광복절을 맞아 여야 대선 주자들은 항일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방문하는 등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모두 선두주자를 잡기 위한 내부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파열음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유용하 외대 초빙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픽을 먼저 보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임기 말에도 최근에 40%대를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만에 꺾였습니다. 36%를 기록하면서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5%포인트 하락했거든요. 네. 일단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요. 배종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백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특히 이제 연령대로 보면 만 18세 이상 20대, 30대 아직 백신도 맞지 못한 일부는 이 얀센 백신을 맞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이 백신 수급 자체가 불안한 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최근 들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코부, 또 부동산 정책은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코부 중에서 이제 코는 그런 대로 K 방역 잘해왔고 그래서 백신도 대체로 공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네. 아주 최근 들어서 좀 불안해졌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모더나도 또 제대로 계약은 했지만 수급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특히 20대, 30대에게 영향을 많이 주면서 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게 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조금은 대통령 부담이 주춤하는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핵심 지지층들을 계속 견인해 가고 있다는 네. 것이거든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지금은 대체적으로 코로나 백신 수급의 일시적인 불안정 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이 부분이 해결되고 하이자로 빨리 대체되고 더 공급이 원활해진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또 반등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좀 연관해서 봐야 될 게 여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금 시점에 대선 주자들의 좀 속내가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발전적 계승이냐, 부정이냐, 뭐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뭐 차별화를 두느냐, 따라가느냐 이렇게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이종찬 소장님이 죄송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백신의 문제, 백신과 코로나19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는 이유는 향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의 변수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정권 재창출을 하느냐 부분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만약에 하락이 지속된다 그러면 정권 교체 명분과 타당성이 야권에 더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봤을 때는 큰 과거와 같이 측근 비리라든가 대형 비리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난다면 하락률이 40% 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네. 물론 이제 백신 문제라든가 코로나19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 생각하기 지지율이 하락할 것입니다. 네. 이런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저는 향후 내년 3월에 지지율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40% 내외에서 계속 유지되면 사실상 좀 제일 초미의 관심과 불안성을 갖는 집단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겠죠.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 떨어질 텐데 항상 떨어졌는데 네. 20%대로 왜 안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결집력이라든가 내부의 안정성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이런 부분들로 연관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년 대선에 상당히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결국에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의 추이 자체는 여권보다는 국민의힘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과 같이 40% 내외로 계속해서 스테디하게 유지된다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느낌이 네. 드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만약에 계속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전적 계승이라고 할까요? 네. 발전적 계승 아니면 발전적 차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각 대선 후보들의 슬로건이 나올 거예요 아마. 부정이나 차별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적으로 차별할 것이냐는. 그러니까 진보의 재구성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남으로 명락 전쟁이 갔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모두 지금 호남에 가 있는데 호남 지지율 최근 추에 어떻습니까?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사람이 좀 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후보가 더 앞서가고 있었는데 네.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는 다시 이낙연 후보 쪽으로 옮겨오는 양상도 보이거든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뭐 팽팽해 보입니다. 누가 앞서더라도 일방적으로 앞서는 그런 추세는 아니고 그만큼 호남이 중요한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여당 경선은 호문이다. 호남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력 후보로 맞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모두 호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건, 결국 그러면 배종찬 소장 호남에서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네. 그걸 뭐 제가 알면 제가 모든 걸 다 돗자리를 깔아야 되겠죠. 근데 그건 또 이 호남 민심입니다. 네. 호남은 호남 지역의 민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호남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호남 출향 인사, 호남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또 유권자들과도 또 함께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본선 경쟁력입니다. 네. 본선 경쟁력이 이재명 후보가 높으냐, 이낙연 후보가 높으냐. 그러니까 최근에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이낙연 후보가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여성 표심까지 사로잡은 건 좋았어요. 근데 본선 경쟁력을 윤석열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더 갔어야 되는데, 네.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명락대전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요. 한 달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성적표를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재명은 건재했고 이낙연은 주춤했다. 네, 뭐 골든 크로스가 이뤄질 것 같았는데 지금 안 그렇게 됐거든요. 여론조사의 용어로 얘기하면 이재명은 강보합이고 이낙연은 약보합이다. 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백제 발언하고 지역주의 문제를 이낙연 후보가 강하게 아주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응으로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어떤 개혁적이지 못하다, 뭐 탄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좀 불투명하다, 뭔가 분명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서로 네거티브를.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공격이 조금 더 호남이라든가 이러한 유권자들에게 더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백제발이나 지역주의 문제는 사실상 그랬나 보다 정도 수준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단기간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호남이 왜 중요하냐면 9월 5일 날 첫 번 선거인단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이 이제 충청, 호남, 강원입니다. 사실상 그때 9월 5일 날 이 호남과 충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큰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 주자들이 다 지금 거기 달라붙어 있거든요. 네. 이번 주말에도 호남에 지금 이낙연, 이재명가 있죠. 충청에 또 정세균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라는 것은 역대 호남의 선택을 봤을 때는 어느 후보가 뭐 본선 경쟁에 있느냐 이런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개혁성에 대한 문제가 있죠. 민주주의라는 문제.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퇴색하면 호남에 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호남의 표심을 누가 잡냐가 이번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호남에서 전력 투구를 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재명 지사를 두고는 두 가지 논란을 좀 최근에 크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내놨고요. 또 마칼럼 리스트죠.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에 내정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그런 지지율에는 어떤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는 지역 세대 이념 기반이거든요. 가장 유권자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입니다. 네. 근데 이 경기도지사직을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 90일 전에 자리를 내놓으면 되기 때문에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법상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경기도지사로서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겠다면 네거티브에 상당히 공방 치열하면서 시달려 왔는데 박스권에 갇혀 왔는데 이재명 후보로서는 선거 이슈를 주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호도도 또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 있겠군요. 이게 오히려 또 더 정책적인 경쟁을 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도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황교익 이 마칼럼 리스트를 네. 또 경기관광공사 지명을 한 것이죠. 임명을 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 그러면은 완전히 선거 체제로 경기도를 운영한단 말이냐. 이렇게 또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후보는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낙연 후보도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는 곳이 경기도 수도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건 없느냐? 너무 지나치면 이게 본선 경쟁력은 또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살리는 것이 좋을 텐데 네. 너무 지나치면 그것도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지금 너무 지나치다라고 지나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황교익 칼럼니스트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유력 대선 후보가 아니라면은 사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온 나라가 그 경기도의 산하단체 이사 그 책임자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논란이 안 될 거예요. 사실 크게 관심 없었죠, 네. 전에는요. 그런데 이제 유력 대선 후보고 또 지사직이라는 문제 이런 게 걸려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은 있겠죠. 이 황교익 씨라는 분이 이제 그 이재명 지사를 뭐 한두 번 발언을 옹호했다라는 문제, 그리고 상당히 좀 진보적인 컬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리하니까 한 거 아니냐, 대선을 향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의 관광공사라는 것이 굉장히 관광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또 마칼럼니스트니까 이 맛집 소개 문제 이러기 때문에 관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명분간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논쟁을 하다가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더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용 과정에 있어서 아니면 이제 그 도의회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심사 과정이라든가 점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시 임명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한 번 더 남아 있죠.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예를 들면 황교익 씨가 뭐 발언을 잘못한다든가. 근데 그 외에 다른 문제로 했을 때는 경기도의 논리도 있거든요. 유명이니까 관광을 하는데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은 이제 정치 공세하는 거고.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큰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면은 뭐 임명하는데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 듭니다. 예. 그리고 다- 이제 그 아까 네. 얘기한 지사직 문제라든가 재난지원금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이것이 자꾸만 지속화되고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다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데 지사직 사퇴와 네. 재난지원금 문제를 하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 문제도 지방정부의 독자성, 자율성, 상대성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중앙정부하고 다른. 자칫하면 중앙정부가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이건 억압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러한 논리가 자꾸만 나오는 게 되는 거고, 지사직 사퇴도 정치적 선택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나 과하게 올라가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너무 과하게 해서 여야 후보가 다 공격해 보니까 이재명이 확실한 신념이 있구나, 뭐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습니다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좀 흥미롭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선호도가 26.3%의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이재명 지사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어서 이낙연 전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따라가고 있고요. 또 가상 양자 대결이 좀 흥미로운데요. 윤 전 총장이 42.1%, 이 지사가 35.9%여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질렀고요. 윤 전 총장이 역시 이낙연 전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우세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어떻습니까? 윤 전 총장의 최근 그 지지율 추이를 보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도 될 텐데 네. 양자 대결에서는 사실 윤 전 총장이 좀 앞서고 있거든요. 근데 가상 대결도 이 조사 방식에 따라 좀 달라요. 이른바 자윤면제라고. 네.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가상 대결에서 앞서는 결과, 그리고 면접은 조사, 면접은 직접 질문하는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 이게 조사 방법에 방식에 따라서 따라, 예. 자동응답과 면접은 조사의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와 추이를 통한 이 속성과 특징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입당 효과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말실수 관련해서 여성 또 중도층 MZ세대에 미치는 이제 부정적 영향 때문에 주춤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상 대결에서도 자동응답 조사이긴 하지만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후보가 강력히 부상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네. 윤석열 후보가 가상 대결 경쟁력에서도 1대1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1대1 경쟁력에서는 또 특히 이제 자동응답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볼 때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대결 구도에서 1대1로 붙는 대결 구도 조사에서 더 뭉치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 윤 후보가 주춤하는 건 분명합니다.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실수나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 때문에. 그런데 대안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국민의힘 내부의 차기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걸 확실히 좀 눈에 띄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29.6%로 1위를 달리고 있고 홍준표 전 대표가 13.3% 그리고 그 뒤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압도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고 있어요.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와 지금 갈등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확실히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이제 양자 대결했을 때 여야 후보 양자 대결했을 때 윤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언과 상식 이하의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발언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앞서느냐 이런 것은 아직 여권은 이재명과 이낙연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결집도가.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권은 윤석열이라는 인물로 결집도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양자 대결했을 때는 뭐 오차범위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앞서는 경우 떨어지더라도 좀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이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야권의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가 전에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런 측면들은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들이라든가 뭐 또 우한 패럼 발언까지 했었잖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윤 총장이 표방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는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입당 과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하고의 당 대표하고의 대결 문제 이런 부분은 공정이라는 문제, 자기가 표명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들이 흔들리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홍준표 후보라든가 아니면 유승민 후보가 전에보다는 올라가는 윤 총장이 조금씩 떨어지는 물론 1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1위를 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강한 열정을 갖고 계시는 야권의 지지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하고 싸웠다고 하는 검찰총장으로서 그 지지자가 그대로 윤 총장에게 머물러 있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강력한 반문 정서의 지지자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모여 있다. 네. 그게 사실상 지금 야권 후보를 지키는 가장 힘이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봐야겠지만 중도성이라든가 외연성 문제가 또 걸러 나오겠죠. 네. 예.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열망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지금 쭉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의 떨어진 지지율이 가장 어디로 많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글쎄요, 뭐 어느 후보로 가기보다는 또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누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홍준표 후보도 있고 유승민 후보도 있고 최재형 후보도 있고 또 윤희숙 후보도 있고 네. 원희룡 후보도 있고 김태우 후보도 있고 많은 후보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누군가 대안이 되는 인물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18일 토론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참가할지 말지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각을 세운다. 네. 또 마찰을 하고 있다. 또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토론회를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만큼 잘 토론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느냐 또는 아니면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얼마만큼 검증을 잘했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본선 경쟁력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일단은 아직까지 크게 지지율이 변화가 없는 것이 얼마만큼 이길 수 있는 후보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 검증이 된다면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그럴 때 지지율 변화가 있겠지. 당분간은 윤석열 후보로도 떠난 지지층들이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보하고 보입니다.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요즘 참 시끌시끌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지금 뭐 반기를 들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의 갈등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대표와 후보, 특히 유력 후보 간의 갈등 문제를 이제 단순하게 두 사람의 뭐 캐릭터라든가 인물 성격에 의한 갈등이냐. 네. 그보다도 저는 내재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윤석열 리스크라는 문제, 그리고 최재형 리스크가 자꾸 현실화되잖아요. 예를 들면 두 사람 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반대자로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갤럽 조사는 좀 떨어지지만 40% 내에 유지하고 있다. 그럼 반대하면서 나온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유지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표방하고 있는 것이. 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스스로 드러냈고 공정과 상식에 있어서 이런 점들이 그런 리스크가 나오면서
전에 보궐선거와 같이 보궐선거는 서울 지역이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역대 선거에서요. 그런 측면들을 은근히 국민의힘에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문재청 지지율도 유지되고 또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이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부에서 불안정성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윤석열과 그리고 홍준표와 유승민이 있는데 야 이거 달리 나올 수도 있다. 토론회가 들어가고 예비 경선이 들어가고 경선이 들어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지 몰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윤석열 리스크가 생기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또 양 캠프로 또 많은 중진 의원들이 갔단 말이에요. 전현직 의원들이 갔어요. 또 이 사람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주 많아요. 최재형 캠프 간 사람, 또 윤석열 캠프 간 사람, 네. 윤석열 캠프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좀 MZ세대적 경향성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거든요. 5%로 질 수 있다고 몇 네. 번이나 그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숨기는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막 털어놓으니까 뭔가 좀 기존의 국민의힘의 정치 문화와 정치 문법과는 안 맞는 거죠. 네. 아니 윤석열 후보가 가장 세면은 좀 예비 경선도 조정해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준석은 아니야, 난 할 대로 할 거야 이런 거든요. 이런 부분 자꾸만 부딪히는 거죠. 네. 근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의 등을 타고 가는 게 더 유리하죠. MZ세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저는 명분상으로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더 앞서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타협을 하겠지만은 네. 당 대표잖아요. 경준이라는 것도 공식 기구고. 거기서 뭐 최고위원회에서 다 승인받은 기구고 네. 선관위로 갈 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타협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명분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더 유리한 방으로 가지 않을까. 후보의 시간이다, 뭐 조연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윤석열 후보만의 시간인 거죠. 그 유력한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유승민 후보 측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당신 토론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늦추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네. 검증 안 받으려고. 홍준표 후보는 그러잖아요. 토론회 때 만납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검증 받아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좀 늦게 받고 싶겠죠. 준비도 많이 해야 네. 되고 그런 측면들이 서로 간에 이제 내부에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8일에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네.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 상황이 대선 시계가 빨라질수록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하 외대 초빙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